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아주대병원의 김대중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됐는데 사실 앞에서 소개에 잠깐 나왔지만 제가 한국 대사증후군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사증후군 포럼이라는 단체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연대에 계시는 허갑범 교수님 기억 많이들 하실 거예요. 허갑범 선생님이 만드셨고 나중에는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졌을 때는 서울대병원의 이용규 서울대병원 명예교수인 이용규 교수님이 또 해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단체가 좀 흐지부지 됐다가 최근에 다시 단체를 부활하게 됐고 제 부활된 단체에 제가 대표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왜 그 단체를 다시 부활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 또는 600만 명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뇨병의 전 단계를 생각하면 거의 뭐 전체 인구의 한 2천만 명 정도가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환자들 또는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들이 배운 지식과 또는 진료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교육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그런 단체를 다시 부활하게 됐고 그런 게 아마 의사의 진료실에서 소임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단체를 다시 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중증 당뇨병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설령 지금 당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당뇨 환자의 한 1% 정도가 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한 5만 명 정도. 장애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당뇨병 환자의 한 1%에 해당하는 분들의 얘기라 사실은 그런 제도와 관련된 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과 크게 상관없는 일인데 자세히 듣는 것일 수 있어서 그런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증 당뇨라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당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도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중으로 그 영양분들이 들어올 텐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당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몸이 사용하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사용하려면 결국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도와줘야 돼요. 그 호르몬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 건데 당뇨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 베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오늘 얘기하는 그런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아예 진단 시작부터도 거의 90% 이상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구약으로는 되지 않고 인슐린 주사를 처음부터 맞아야 되는데 그런 남아있는 그런 아주 작은 베타 세포의 기능마저도 거의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중증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여러 번 맞아야만 겨우겨우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인슐린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대부분의 여기 계신 환자분들도 그럴 텐데 의사조차도 인슐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분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 그런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이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생명 활동을 하려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려면 인슐린이 필요한 거예요. 췌장이라는 공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기 위해서 인슐린이 작용하는데 그런 작용이 순조롭게 일어나야만 우리 세포는 이렇게 웃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형 당뇨는 뭐냐?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을 못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잖아요. 예, 혈중에는 포도당이 막 둥실둥실 떠다니는데 뭐 200, 300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실제 세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환자들은 2형 당뇨일 텐데 2형 당뇨는 약간 다른 식인 거예요. 인슐린은 오히려 충분하게 만들어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인슐린이 세포에서 작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포에서 작용을 못하니까 결국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동일하고 혈중에 포도당이 떠다니는 거는 동일하지만 병의 원인 자체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인데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슐린이 그러면 아주 분비가 잘 되는 거냐 개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 보는 것처럼 베타 세포의 기능이 당뇨병이 진단된 시점에서 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50% 감소되어 있을 때 당뇨병이 진단된다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90%, 100%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150% 이렇게 분비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형 당뇨에 가깝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도 당뇨라는 게 사라지는 병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 30년 경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췌장의 기능이 그나마 남아있던 기능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베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나름 내가 열심히 혈당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먹는 약도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잘 먹고 있는데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을 하나 더 추가하고 다른 계통의 약을 또 추가하고 2개 먹고 3개 먹고 심지어 4개 먹고 이렇게 올려갑니다. 그래도 혈당 조절이 좀 되다가 또 다시 안 되고 되다가 다시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의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환자분 이제는 먹는 약만 갖고는 안 되겠고 인슐린 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환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예, 그럴 때 인슐린이 시작되다 보니까 인슐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늦추죠. 인슐린을 안 맞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합병증이 하나씩 찾아와요. 그러고 나면 또 의사가 아이고 진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합병증이 한번 시작되면 그 방향은 그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그 나빠지는 방향을 거스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혈액 투석도 하게 되고 눈도 많이 나빠지게 되는데 그걸 뻔히 알아요.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슐린이라는 주사는 굉장히 어려운 치료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자꾸 늦추려고 하다가 결국은 굉장히 큰 합병증을 맞이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영민 교수님 와 계시지만 대한당뇨병학회라는 전문가 단체에서 당뇨병을 이렇게 병기 분류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됐고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인슐린 분비 부족, 인슐린 저항성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을 좀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혹시는 여기 암을 진단받았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도 병기라는 게 있어요. 1기, 2기, 3기, 4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제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 연골이 망가진 것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 새로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를 뭔가 정의를 해주면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소통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태 생리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진 정도를 경도, 중등도, 중증, 매우 심한 상태 이렇게 구분을 해서 1기부터 4기까지 예를 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나와요. C펩타이드라는 게 인슐린과 같이 분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 상태를 평가할 때 이 C펩타이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가 바로 여기 3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장애 인정을 할 때 검사하는 검사법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합병증인데 이것도 역시 병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위험 상태, 합병증은 없는 상태부터 출발해서 아주 미세하게 합병증이 있는 그렇지만 증상은 특별히 없는 그런 상태를 무증상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 아주 진행된 단계,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눈이 나빠지면 망막에 손상이 온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망막의 손상이 아주 미세하게만 나타난 경우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당신은 꼭 1년에 한 번씩 안과를 가야 되고 눈에 사진을 찍어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환자들은 왜 자꾸 귀찮게 날 그걸 시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생활하는데 눈이 불편할 정도다. 그러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꾸 찾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안타깝게도 눈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실명의 수준이 되면 장애를 인정해 줍니다. 시각장애. 예. 이제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것만 갖고 있을 때는 장애를 인정해 주지 않다가 드디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도 중증으로 나빠져 있으면 장애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걸 아까 김광우 회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한다? 그러면 장애를 인정해 줘요. 예, 그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나빠지면 그 장기의 문제 때문에 장애를 인정해 주고 또 예를 들면 당뇨발 때문에 발가락을 잘랐다, 발목을 잘랐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지체장애 또 장애를 인정해 줘요. 자, 그런데 그런 병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당뇨병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췌장 장애를 그동안에는 인정해 주지 않다가 드디어 인정을 해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장애로 인정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내 몸의 상태, 내 당뇨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를 적극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슐린 결핍이나 저항성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 혈당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인지 그런 대사 등급을 평가할 수 있고 합병증의 동반 여부를 평가해 본다면 그거에 따라서 등급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학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적어도 3단계 이상으로 나빠져 있으면 중증 당뇨병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환자들은 전문가들이 진료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장애를 인정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당뇨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그것도 3번, 4번, 심지어 10번씩 맞기도 하고 혈당 측정도 하루에 뭐 10번, 20번씩 해보기도 하고 오늘 환자분들 다 체험하고 있는 연소혈당 측정기가 요즘엔 개발돼서 그걸 부착하고 수시로 내 혈당을 쳐다보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공포 같은 문제는 고혈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저혈당의 위험도 시시각각으로
있죠. 그런 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자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일형 당뇨병조차도 전체가 다 췌장 장애로 지금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형 당뇨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5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또는 60%, 그러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장애로 인정받을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일형 당뇨의 진단 기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을 때 췌장 장애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C펩타이드가 어느 수치 미만으로 떨어져 있을 때 장애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형 당뇨병이 이렇게 진단 시점부터 5년, 10년 이렇게 경과를 보면 이 점이 찍힌 게 인슐린 분비 기능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형 당뇨라 하더라도 비교적 인슐린 분비가 잘 남아 있는 분들도 있고, 점점점 그런 분들이 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당뇨병이 보통 5년을 경과하면 거의 90%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췌장 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쪽으로 나빠지는데, 초기 한 5년 정도는 사실은 한 절반 정도만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형 당뇨라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인슐린 분비의 결함이지만, 초기 5년은 사실은 장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초기 5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실은 생활관리, 건강 정보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내가 그래도 좀 이제 내 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좀 당뇨가 있지만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터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병원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줄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지를 않아서, 김광훈 회장도 있는데 이런 우리 사회 단체에서는 당뇨 교육 지원 센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지자체가 또는 병원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료 외곽에서 지원하는 센터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 당뇨도 이제 당뇨가 한 5년 이내가 되면 한 60%, 70%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만 한 3, 40%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그룹핑 했을 때 16번째 장애로 이 췌장애 장애를 드디어 공식적으로 하게 됐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의사들이 그 환자의 상태를 봐가지고 장애 진단서를 작성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장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조금 지나가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내분비내과, 저처럼 내과 안에서도 내분비 대사를 전공하는 여기 계시는 원종철 교수 같은 분, 조영민 교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판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내분비를 전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대학병원 또는 큰 종합병원에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정말 제대로 판정해서 진짜 이 사람은 췌장 장애를 인정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도록 그렇게 조금 까다롭게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마도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기존의 환자들은 대부분의 필요한 환자들은 장애 인정으로 등록이 될 거고, 새로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넓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그러면 장애 인정을 받게 되느냐?
병원에서 일단 진단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뭐 좀 제가 생략은 했지만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의사가 발급을 해주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환자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장애를 인정받아야 되겠소 하고 신청을 하고, 이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아마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될 텐데, 신청을 하고 나면 대개는 몇 개월 안에 그 심사 과정을 거쳐서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지금 동시에 몇만 명이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 당장 올 하반기에는 꽤 많은 그런 딜레이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심사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될 거여서 조금의 딜레이는 있을 수 있는데, 원래는 한두 달 안에 판정을 다 해주는 것으로 실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장애 등록이 될 거고, 그런 진단서와 함께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장애 판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고요. 반복해서 3번 이상 이 기준에 들어오면 이제 영구적인 문제다라고 판정을 해서 더 이상 장애 심사를 다시 받아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장애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요 얘기도 자세한 얘기들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장애인 연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소득이 굉장히 낮은 분들 얘기긴 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나 아동 같은 경우는 장애 수당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혜택, 의료비나 보험료 등의 혜택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소득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의료급여 2종이나 차상위 계층 이런 데는 의료비 지원도 지자체가 일부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 뭐 자동차, 항공 이런 거에 교통 혜택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있고요. 통신비, 뭐 에너지, 문화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주는 장애, 최장 장애가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될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장애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사실 1차적인 부분이겠지만, 뭐 개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분들은 국가가 혜택을 주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노력을 해왔지만, 장애가 인정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복지 혜택, 또는 우리나라는 워낙 건강보험이 이제 탄탄하긴 하지만 굉장히 소수의 환자들이다 보니까 오늘 하고 있는 것처럼 CGM, 면소결당 측정기라든지 뭐 인슐린 펌프라든지 건강보험 안에서 커버를 해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의미는 혜택을, 급여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서 환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큰 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급여 혜택을 좀 확대할 거냐, 또는 지자체가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외곽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센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자체나 또는 또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환자들이 이 병을 앓으면서 고통받지 않고 자기가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